네, 오늘부터 21대 국회가 본격적인 의사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그 후에 모레부터는 4일간 대정부 질문도 열리게 됩니다. 앞서서 오늘 저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현장 연결해서 조금 일정 부분 듣고 왔는데 내용을 쭉 보시기에 좀 어떠셨습니까? 예, 기본 화두로 말씀하신 게 일하는 국회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참 안타깝게도 이전의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라든가 뉴딜, 또 공수처 등 권력 기관의 개혁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는 좀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정쟁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도 좀 표하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국회 청와대를 다 세종시로 내려가게 해야 부동산 문제도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부분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하는 국회법은 일단 어감은 좋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역할이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당이 발목 잡기로 표현하게 되면 일한다는 의미의 규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행정수도 이전, 완전한 이전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행정수도가 이전되면서 공무원들이 집을 2채씩 갖게 되고 해당 상권이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처음에는 많이 활성화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그것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국토균형 발전의 취지는 맞지만 그 방법이 사실은 학군이나 직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만 이전한다고 해서 직장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를 들면 지방분권을 가면서 재정분권도 같이 힘쓰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설명 하나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돼서 임대차 3법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변화될 조짐은 안 보인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의원들께서 베이징도 가고 워싱턴도 가고 다 좋습니다만은 의사가 합치된 뒤에 국회에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뒤에 가야 돼요. 무작정 가가지고 야당이 들러리라든가 또는 가서 또 서로 다른 말 한다든가 이러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하나의 의견이 나온 뒤에 그 의견을 갖고 가야 된다. 따라서 말씀은 다 좋지만 거기까지 산적한 과정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주목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인사청문회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한 11시 정도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있을 인사청문회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가장 큰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 부분일 것 같아요. 각 당의 오늘 인사청문회에서의 전략을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 고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인지했느냐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찰청이 관련 부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이 박원순 시장 건을 물고 늘어진다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물론이고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실제로 이미 검찰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 휴대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인 기능을 하는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가 과도하게 나서면 이거는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또 이해해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도 이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해서 과도한 성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통합당의 오늘 전략은 어떻습니까? 뭐 표현은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가 청장으로 임명이 되면 2년이 임기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까지 치릅니다. 이번 기회에 과연 정치적 중립성 내지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박원순 전 시장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소권 없음이지만 사실은 그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고소사실 유출 관련돼서 청와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디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현재로 수사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시 내부의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돼서 현재 TF를 꾸렸는데 그 묵인방조에 대해서만 TF를 꾸렸어요. 이것도 좀 의아하고, 서울청 차장을 팀장으로 꾸렸는데 서울청 차장이 과연 수사 실무에 상당한 경험이 많으신 분인지 전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밝힐 의지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아마 거기에 중점적인 질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수사가 되게 늦게 시작됐어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과연 경찰의 수사권을 준 국민적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건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질책을 해야죠. 근데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검증 부분을 넘어서서 불필요하게 좀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있거든요. 경찰청장의 자질은 그분의 도덕성 물론 포함이 돼야 되지만 예. 지난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지 말지, 진상규명할지 말지, 이거 묻는 것이 그 자질과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다른 자질을 어떻게 뭐 IQ 테스트 할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기존에 해왔던 업무와 앞으로 할 업무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당연히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 경찰청장 청문회 관련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21대 국회에 야당의 자질도 한번 처음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어떤 같아요. 면에서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청문회에서 김창룡 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에 있었던 행적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질문이 올 건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올 건지 보면은 아마 야당이 앞으로 21대 국회를 어떻게 할 건지 참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통합당은 탈락 0순위로 두고 지금 청문회를 준비 중이란 말까지 들려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내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좀 다소 좀 수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내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죠. 그건 잘못된 거고,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감의 그런 내통 문제가 아니고 다소 좀 친한 이런 취지의 단어 구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그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통일부 장관의 직책이라면 몰라도 박지원 그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난 이력을 보면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히 전면에 나섰고 다소 좀 무리한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이런 그 평가도 받는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대북 불법 자금 송금 문제죠. 이것은 이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수위가 넘는 이런 선까지 좀 갔던 부분도 있고요. 이건 사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2009년도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북한이 보낸 그 편지의 수신자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이제 친분이 있는 거죠. 이건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친분이 있는 분이 국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정보원법에도 보듯이 이것은 이제 국내 정보,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정보도 지키고 수집하고, 이런 또는 이제 그 대공 수사까지 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장으로 오시는 것이 사실은 뭔가 어색하죠. 네. 또 하나는 국정원이라는 것이 인력도 인력이지만 예산이 사실은 깜깜이 예산입니다. 근 1조 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거의가 총액으로 다 허가받고 통제를 안 받아요. 그 다른 기관에도 또 본인 특활비가 다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돈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박지원 후보자의 이력과 빗대어 볼 때 네.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있다. 그렇게 걱정 제기 또는 사실 이런 분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서시는 것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국가정보원이 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측면에서 책임지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 뭐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은 그 부분과 별개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뭐 차용증 작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변제기로부터 이미 4년이 지났단 말이죠.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단 말이에요.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자조차 내지 않고 있다. 다소 정치자금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도덕성 관련된 것이고 해당 직책과 본인의 이력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직책에 과연 어울리시는 분인가, 직무를 과연 잘 수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예. 일단 뭐 적과 내통한 분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과도한 본인도 말씀하셨으면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인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보고요. 박지원 대표께서 이제 국회 활동하실 때도 실제로 뭐 정보도 많으셨고 굉장히 유능한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야당이 박지원 대표에게 과도한 공세를 하지만은 적과 내통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야당 내에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박지원과 내통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야기 뭐냐면은 이분이 워낙 노련하시기 때문에 네. 야당 의원들도 잘 설득해가지고 청문회를 저는 생각보다 쉽게 잘 넘어가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학력 의혹, 병역 의혹, 그리고 5천만 원 채무 관련된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무난하게 잘 넘길 수 그렇죠. 있을 이런 거라는 부분들은 거죠? 어차피 이제 우리 뭐 개명한 사회에서 자료라든가 법률적인 것들을 통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의원 출신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네. 불펜 신화가 좀 이어질까요? 그렇죠. 이인영 후보자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이제 아들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역시 뭐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병역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병무청이라든가 의료기관을 통하면 확인이 될 거고요. 이 스위스 문제는 사실은 뭐 크게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대치에 비해서 이인영 의원에 대한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뭐 미흡하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보다는 이인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뭐 언론사에서 그 남북 공동적인 사무소 폭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정책적인 논쟁을 한다면은 오히려 또 여야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예.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인영 후보자의 자녀분에 대한 병역 면제 의혹이 좀 아직까지 크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보고요. 왜냐하면 면제받는 과정이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A 질병으로 이렇게 재검을 받았는데 그 후에 또 다른 질병으로 또 이렇게 사실상 면제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질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통일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돼서 사실 통일부 장관은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예요. 그밖에 통일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과연 이분이 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일 정책 수립 내지 통일 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 또한 야당에서 아마 질문이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목요일인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리고 27일에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정청이 다소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뭐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합니다. 과연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맞추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뭐 주택을 더 짓는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84개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 공공기관을 이전한 곳에 대해서
공공 개발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군부대 문제, 그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그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공 개발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강구할 수 있고요. 또 도시 재생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게 우리 미래의 후손들까지 생각해서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토부의 이 공직자들이 좀 마인드를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지사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님 같이 현장에서 이 지역에서 이 주택 보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해본 분들은 주택 보급률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류상으로 접하는 분들은 주택 보급률의 수치만 보고 그다음에 주택 그 주거율이 50% 정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 수립을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세요? 처음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설득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국토부 관계자 스스로도 처음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어젠 또 정세균 총리가 TV 토론회에 나와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 역시도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오늘 이 김태년 원내대표 연설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로 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택정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풍선 효과로서 다른 곳으로 수도권에서는 삐져나올 수가 밖에 없어요. 수도권에 교육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 경제적인 부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집을 짓더라도 전 국민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는 좀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종합 정책이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자꾸만 그 금융 정책, 뭐 대출 규제, 수요 억제 이런 측면에만 이제 몰두해 왔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는 맞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1급부터 5급까지 중에 3급 이하 이 부분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주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 3만 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옆으로 늘리려는 생각보다는 위로 늘릴 생각을 해야 된다. 용적률. 이 부분이 중점 상업 지역으로 하게 되면 한 1,500%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건축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미 해당 부지는 이제 수요가 다 검증이 된 데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매물로 나와도 서민 입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도록 또 대출 규제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로 나오면 또 돈 많은 사람만 또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을 위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피려면 대출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아무리 많이 풀린 듯 서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정책적 기조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 차원에서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된 건데 내용 면에서 봐도 30대 여성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가 이런 지지율 결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여당이 이제 반성할 건 반성을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공항공사 논쟁으로 이제 청년층들의 또 비호 감도가 높아졌고요. 네, 박원순 시장 건으로 여성들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부동산 문제로 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 지지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세 부분이 다 여당의 핵심 지지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권 3년 차를 넘어들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좀 여당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국회로서 좀 새로운 모습을 특히 코로나라든가 뉴딜을 가지고 새롭게 좀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윤 부위원장께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좀 좁혀졌습니다. 지지율 격차 4.3%포인트. 이렇게까지 격차가 좁혀진 게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처음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통합당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혹은 민주당의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일까요? 일단 뭐 민주당의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크죠. 왜냐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여당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책에 대한 판단을 받는 쪽은 여당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위험 부담이 큰 쪽이 여당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신사적으로 잘 해오고 있다. 물론 몇몇 분이 좀 말씀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좀 비호감적인 요소가 좀 나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에는 사실은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진영과 상관없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도 지금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요. 1주택자도 세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중에 주택을 실소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무주택자 중에 전세 세입자들은 또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직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